안녕하세요. 부산에서 김경열입니다. 오늘은 커뮤니티 글로 미리 공지한 바와 같이 고대의대 구로병원 간센터에 이영선 교수님을 모시고 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영선 교수님은 의대 시절 저하고 굉장히 친했던 동기고요. 석사는 고려대에서, 박사 과정은 카이스트에서 하셨고 지금은 고대 구로병원 간센터에 계신데 어쨌든 굉장히 스마트하고 의사로서 직업윤리가 투철하신 분입니다. 그럼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출연을 수락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영선입니다. 교수님 소개는 제가 연결하기 전에 다 했고요. 바쁘실 테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제 유튜브 채널에 공지를 올려서 댓글로 질문을 받았는데 정말 음, 많은 분들이 다양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중에서 제가 좀 네, 댓글들을 추려서 초반에는 가벼운 주제들, 예를 들어서 건강기능식품이나 보충제, 영양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후반에는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그리고 간경화 같은 특정 질병들의 최신 지견에 대해서 여쭤볼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댓글 중에 좀 사연 있는 것들을 몇 개 골라서 직접 답변해 보는 식으로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죠? 네, 물론입니다. 예.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많았던 질문이 밀크시슬 같은 간에 좋다고 알려진 건강기능식품에 음, 대한 것이었는데, 이런 음, 것들을 복용하는 게 대중에 알려진 것처럼 정말 간 기능을 향상시키고 간에 도움이 되나요? 특히 간염이나 간경화가 있는 환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많은 환자분들께서 저한테 외래 진료 때 많이 여쭤보십니다. 일반적으로 간 보호제라고 하는 약제들은 밀크시슬, DDB, 카르니틴 등의 성분이 단독 제제, 혹은 복합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간세포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나 동물 실험, 그리고 소규모의 임상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간 수치라고 부르는 AST, ALT, 혹은 GOT, GPT 같은 간 효소 수치를 낮추고 항산화 기능, 항염증 기능을 나타내어 간세포의 손상을 억제하고 일부 연구에서는 지방간도 호전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된 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약제들이 실제로 간 질환을 호전시키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믿을 만한 임상 연구를 통해서 입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간 수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처방하거나 복용을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의 간 수치만, 눈에 보이는 간 수치만 낮춤으로써 오히려 환자의 장기 예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저도 이들 약제를 종종 처방하기는 하지만 치료제가 아니라 보조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간경변이나 간염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여쭤보셨는데요. 사실 이들 환자들에서도 임상 연구를 통해서 질환을 호전시킨다는 증거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럼 교수님 이제 말씀하신 거 약간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세포 레벨이나 아니면 동물 실험에서는 음, 효과가 있는 그런 연구들이 있는데 아직 3상, 4상 대규모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는 효과가 네. 나타나진 않았다는 그런 뭐, 뜻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선 대부분 간 효소 수치를 낮춘 것을 그 결과로 제시를 하였고요. 이제 실제로 간의 조직학적인 소견을 호전시켜준다든지 그런 예를 들어서 조직 검사를 치료 전후로 했을 때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증거는 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린 음,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피 검사 상에서 간 수치는 약간 떨어지는 그런 게 있긴 한데 조직 검사 음, 상에서는 그런 증거는 없었다. 요 정도로 네, 제가 그렇죠.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은 그런 건강기능식품들 말고 우루사 같이 일반적으로 간에 좋다고 알려진 약들이 있잖아요. 그런 네, 약들은 어떻습니까? 네, 우루사는 이제 UDCA라는 것을 주 성분으로 하는 약제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약제들과 달리 어떤 담즙 정체가 있는 경우에 치료 목적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특히 원발성 담즙성 담관형이라는 질환에서는 치료 목적으로 고용량의 우루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UDCA도 간 보호제들과 마찬가지로 간 수치가 오른 경우나 음주의 피로회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별로 권고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담즙에 관련해서는 효과가 있지만 그 외에 간 질환에는 별로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될까요? 네, 일반적인 간 질환에 두루두루 효과가 널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사실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 구독자분들이 장기 복용하는 약들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 음, 특히 저희 음, 채널에 남성 구독자분들이 음, 많다 보니까 네, 아보다트나 프로페시아 같은 탈모약 아니면 전립선 음, 치료제 장기 복용에 대한 질문이 많았어요. 이런 네. 약들을 장기 복용해도 간에는 별다른 무리가 없는 건지.
사실 대부분의 약이 간으로 대사가 되기 때문에 상당수의 약들이 잠재적으로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프로페시아나 아보타드 모두 5알파 리덕테이즈 이니비터로서 비슷한 약리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어떤 특정 약들이 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에 리버톡스라는 사이트를 많이 참조하는데요. 이들 약제 같은 경우는 임상적으로 크게 문제를 일으키거나 간 손상으로 용량이 조절이 필요한 경우는 드물고 간 수치에 이상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일시적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몇 연구들에서 이들 5알파 리덕테이즈 인히비터들이 간의 지방 축적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어서 어떻게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경우에 지방간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 약제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복용하시는 분들인 경우에 검진에서 지방간이나 간 수치 이상 등의 결과가 나온다면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약들을 뭐 단기 정말 뭐 몇 달, 1년 뭐 이렇게 복용하시는 분들은 피 검사 같은 건 언제 한 번씩 받는 게 추천이 되나요? 사실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는데요.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할 때는 3에서 6개월 간격으로 이제 혈액 검사 등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간격을 두고 검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그 리보톡스라는 거는 내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가 보시는 그런 사이트인가요? 아마 내과 전문 선생님들도 많이 알지는 못할 거고요. 이제 예. 간을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예. 사용하는 사이트인데요. 일반인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영어로 돼 있기는 하지만 참조하실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처음 들어보는 그 사이트라 가지고 네. 네. 의사분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아마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근데 제가 그래요? 사실 이런 약제와 관련된 강의를 할 때는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네. 참조하시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리보톡스. 나중에 자막으로 꼭 넣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또 가르쳐 주신 것 같고, 그러면 그런 이제 아보다트나 프로페시아 이런 약들은 보통 뭐 사람들이 간에 좀 장기 복용하면 안 좋다 이렇게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아까 교수님 네. 말씀하신 거랑 다르게 그거 말고 사람들이 정말 많이 그 복용하는 뭐 비타민이나 오메가3 같은 영양제를 장기 복용하는 건 어떤가요? 네, 비타민이나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던 간 기능 보호제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간 질환을 호전시킨다거나 하는 등의 증거가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비타민의 경우 만성 간 질환 환자에서 항산화 작용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비타민 B를 포함한 종합 비타민제의 투약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오메가3 같은 경우도 지방간이 있는 환자에서 동반된 고지혈증의 개선이나 그 간 내 지질의 축적을 다소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추천드릴 만큼의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드셔서 해가 될 것은 없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가 될 것은 없다. 장기 복용해도. 알겠습니다. 뭐 약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술에 대해서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술을 마시면 얼굴이 금방 빨갛게 변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이 알코올을 섭취하는 건 아무래도 간 건강에 좋지는 않겠죠. 네, 물론입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면 섭취한 알코올이 그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분해가 되고 이것이 다시 ALDH2라는 효소를 통해서 아세틱 에이시드로 분해가 되는데요. 선천적으로 이 ALDH2라는 효소가 그 활성이 부족한 사람은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잘 분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것이 얼굴을 포함하여 전신의 피부를 빨갛게 할 수도 있고 숙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에 이 효소의 활성도가 떨어지는 분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한 아세트알데하이드는 발암 물질로서 간에도 좋지 않지만 여러 종류의 암 발생과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발암 물질이 생기니까 그 대사작용으로. 그런데 술을 많이 마시다 보면은 그런 분들도 막 주량이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주량이 늘어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실제로 주량이 늘어났을 때 이거를 좀 간 기능이 향상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뭐 사이드 이펙트가 오는 건지 이런 것도 좀 제가 궁금한데. 네. 일단 주량이 는다는 것은 술을 더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요.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은 쉽게 말해서 유전적으로 정해진 것이 더 중요하고요. 술은 많이 마신다고 해서 알코올 분해 능력 자체가 비약적으로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어떤 술의 내성이 생기면서
같은 양을 마셔도 덜 취하게 느껴지는 것인데 오히려 이것은 술에 의해서 뭐 신경세포가 손상되었다는 위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더 마실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음주량을 늘리시면 간 경변증과 신경 손상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 더욱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주량이 늘어났다고 생각하는 거는 신경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네. 정말 더 위험한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더 많이 드실 수 있다고 해서 더 많이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많이 해로울 수 있으니까 더욱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그 음, 고당도의 탄산음료가 음. 술과 비슷할 정도로 간에 무리를 준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술과 비슷할 정도로 간에 무리를 준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비교한 데이터가 없어서 제가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만 이렇게 분해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 같은 걸 생각할 때 술보다 더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단당류를 많이 함유한 음료수는 지방간을 악화시킬 수 있는 주요 위험 인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수님 생각에는 지금 정확한 그런 비교를 완벽하게 하는 그런 스터디는 음, 없지만 네. 그래도 그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술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네. 근데 뭐 너, 먹는 양 자체가 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예, 뭐 예. 직접적으로 그 두 개를 뭐 비교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뭐 그렇죠. 둘 다 나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아, 같습니다. 그래 너무 많이 탄수화물을 먹으면 네. 지방간 같은 게 생길 수 있다. 네. 이런 특히 말씀을 이전 단당류들의 음식들이 더 아, 안 좋습니다. 단당류 네.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 그 네. 정도로 이제 하고 그러면 몬스터나 바카스 같은 에너지 음료 아니면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는 커피 같은 카페인이 음, 많이 함유된 네. 음료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커피를 하루에 2잔 이상 복용하는 것은 각종 간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낮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 이게 낮춘다고요? 네. 최근에 여러 논문들에서 이런 하루에 2잔 이상 마시는 것이 사망률을 낮춘다고 보고가 아, 되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게 카페인 때문만인지는 사실은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커피에는 카페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커피는 설탕이나 시럽이 들어가지 않은 아메리카노입니다. 기타 카페인 음료 같은 경우에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카페인을 고함량으로 복용하는 것이 몸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음료들에는 또 당 성분이 높아서 이 또한 간 건강에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교수님 말씀을 정리를 해보자면 카페인 자체로는 정확한 뭐 스터디는 없지만 커피는 오히려 간에 좀 좋을 수 있고 네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에너지 음료는 오히려 그 당 때문에 좀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해도 될까요? 그렇고 이제 고함량 카페인도 사실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고된 바가 아, 없고요. 네, 뭐 예. 많이 드셔서 좋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다. 그 네, 에비던스 베이스는 아니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뭐 운동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음, 이런 BCAA나 크레아틴, 음, 단백질 보충제 같은 것들을 장기 복용하면 간에 무리가 간다고 약간 이런 음, 퍼져 있는 그런 속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런 보충제를 먹다가 휴지기를 가지기도 하는데 네. 그런 단백질 보충제를 장복하는 게 확실히 간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나요? 이게 환자분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이제 간혹 단백질 보충제 등을 복용하고 간 기능 이상을 주소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러한 보충제들이 이제 약제 유인성 간염의 원인이 된다는 여러 연구도 있습니다. 단백질 성분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고, 그 단백질 그런 보충제에 첨가되어 있는 여러 가지 첨가제들이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발생 기전도 뚜렷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의 빈도로 발생하는지 역시도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만약 보충제 등을 복용한 후에 건강검진에서 간 기능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일단 그런 것들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끊어본 후에 다시 검사를 해서 정상으로 회복될 시에는 안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한번 일단 그 간 손상의 원인이 되는 약제라고 되면은 그 약제를 반복적으로 복용하면 점점점 손상의 정도가 심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을 또 정리를 해보자면 확실하게 알려진 그런 기전은 없지만 그래도 보충제를 먹고 간에 좀 안 좋아지셔서 오시는 환자분들은 있다는 말씀이시죠? 임상적으로. 네, 맞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약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간의 손상의 명확하게 기전이 밝혀진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어찌 아, 보면 대부분 약간 알러지 반응처럼 이제 약간 특이 체질 같이
어떤 그 약제 성분에 대해서 이렇게 특이 반응을 일으켜서 간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약간 사실은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결국 확실하게 이제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식습관은 어떻습니까? 요즘 뭐 유행하는 저탄고지나 뭐 저탄고단 뭐 이런 네. 다이어트 방법들이 있는데 보통 음. 뭐 고탄수화물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고탄수화물이나 고단백 식습관이 간에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의학적으로 근거가 뭐 있는 얘기겠죠? 그럼 네, 일단 간에 좋지 않은 식습관은 어떤 지방간을 유도할 수 있는 식습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슷한 말씀을 또 드리긴 하는데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이 좋지 않고요. 네. 특히 단당류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탄산음료나 시럽이 함유되어 있는 음료 등이 특히 좋지가 않겠습니다. 탄수화물 그런데 때문에. 사실 이런 종류의 음식은 간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알려진 음식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간 건강과 전신 건강에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탄 식단은 간 건강에 좋다고 봐도 되겠네요. 뭐 그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너무 전문가적인 그런 답변으로 약간 피해가시는 그런 느낌인데. 뭐 어쨌든 네, 네. 사실 저탄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렇죠. 전문가들은 이런 명확한 그런 증거, 에비던스가 있어야지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어떤 딱 똑부러지는 답변을 많이들 요구하시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어쩌면 사실 거짓말이거든요. 네, 그렇게 그렇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어서 들으실 때도 약간 좀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예.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이 뭐 다 이해는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러면 꼭 좀 이해해 주시죠. 예, 다음 약간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광고 때문이긴 하지만 피로는 간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예, 대중에 널리 퍼져 있는데 이게 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정말 단지 광고 때문에 그렇게 퍼져 있는 건가요? 네. 유명 운동선수의 광고 덕분에 이제 피로는 간 때문이라고 이제 많은 분들에게 각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피곤한 증상이 있으면 간이 안 좋은가 하는 생각을 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실제로 종종 있습니다. 김 원장님께서도 학교에서 소화기내과에서 간 질환에 대해서 배우실 때 여러 종류의 간 질환의 증상에 그 퍼티그, 즉 피로감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항상 붙는 단서가 이런 비특이적인 증상만 있기 때문에 증상만으로 특정 간 질환을 진단하기는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로의 원인인 수없이 많고요. 간 질환도 피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이유 없이 피로감을 느끼신다면 건강검진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 거기서 간 질환이 의심되면 추가로 간 질환에 대한 정밀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간 때문이 아니라 모든 몸에 뭐 신장이 안 좋든지 뭐 심장이 안 좋든지 뭐든 안 좋으면 피로를 느낄 수 있다.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사실 당연한 말이죠. 그렇죠. 몸이 아프면 당연히 피곤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피로는 간 때문이다. 이거는 틀린 얘기라고 봐도 되겠네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피로는 간 때문만은 아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간이 좋지 않을 때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간 질환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초기에는 대부분 비특이적이고요. 피로감, 오심, 구토, 우상복부 통증 등이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 외래 방문하시는 분들도 이제 특별한 증상 없이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간 병변증이 진행되신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어떤 중증 간 질환을 시사하는 소견들로 피부나 눈의 흰자 부분이 노랗게 보이는 황달이라든지 복부가 이렇게 불러오는 복부 팽만, 그리고 하지가 이렇게 부어오르는 하지 부종, 그리고 피부에 약간 그 빨간 혈관들이 거미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미상 혈관종 등이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이런 사진을 좀 첨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보인다면 빨리 병원에 방문하셔서 이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질문 받은 것들도 있고 해서 이 정도에서 대중적인 총론은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제 좀 강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론에서는 지방간과 비형간염, C형간염 이런 대표적인 간 질환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고 전문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